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클래식 어디까지 들어봤니를 진행하게 된 최혜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간 김민혜 선생님과 같이 오늘 한번 또 클래식이 어떤 건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혹시 여러분 많이 본 적 있나요? 이 사진은요, 누굴까요? 베토벤입니다. 우리가 이 사진은 음악학원이나 아니면 교과서에서는 한 번쯤 본 얼굴일 텐데요. 우리 오늘은 선생님과 베토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베토벤은요, 아마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일 것인데요. 1827년 사망한 이래로 이 서양 음악에서는 가장 역사상 중요한 인물로 꼽고 있는 베토벤 이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베토벤의 초기의 삶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조금 젊은 얼굴이죠? 초기의 음악의 삶과 끝은 어떤 건지 선생님과 같이 가볼게요. 자, 초기의 삶 가겠습니다. 자, 1777년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베토벤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독일의 중요한 도시였던 본 지방의 궁정의 전문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네요. 자, 그의 할아버지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궁정에서 약간 문제의 대상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부터 베토벤은 가족의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베토벤은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정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오르간과 작곡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악기를 관리하는 일들을 베토벤은 해왔는데요. 그와 동시에 악기를 관리하는 동시에 음악도 같이 공부하면서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은 노래와 실내악 작품이 많다고 알려집니다. 자, 1790년에 본에 어떤 중요한 손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손님은요, 프란츠 요베츠 하이든으로요, 그 당시 런던을 방문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베토벤을 만났고요, 런던에서 비엔나로 돌아올 때는 베토벤을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792년에 베토벤은 비엔나로 가서 이 위대한 거장과 함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베토벤은 22살이었고요. 하이든은 60세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시기에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의 음악에 조금 더 전문성이 붙고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초기 베토벤 곡들은요, 건반 악기와 실내악 곡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곡을 한 이후에 조금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조금 더 큰 형식의 음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악 사중주와 피아노 협주곡, 교향곡 등을 작곡해보기로 결정하고요. 32세가 될 때까지 피아노, 베토벤 소나타, 수많은 실내악 작품들, 6세트로 된 현악 사중주, 그 다음에 3곡의 피아노 협주 등 많은 교향악들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반과 실내악이 위주였다면 조금 점차 나이가 들면서 형식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음악적 특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조금 비슷한 그런 형식들도 많이 보이겠죠? 자, 그래서요, 저희는 한번 그러면 모차르트가 초기 때 어떤 곡들을 지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피아노 소나타 3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요, 명료하고 조화로운 멜로디가 특징이고요. 단순한 화성이 특징이라고 해서 고전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합니다. 초기의 음악을 잘 들어보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베토벤의 영웅적 시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적 시기는요, 삶의 중반부 시기를 말을 하는데요. 강렬한 집중과 역경에 대한 승리의 정신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곡들이 많이 작곡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름을 영웅적 시기라고 많이들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삶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마음을 아주 굳게 믿은, 굳게 잡은 그런 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먹었던 것과 같이 왕성한 작곡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1802년부터요, 1812년 이 10년 동안요, 정말 많은 곡, 정말 놀라울 만한 많은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자, 6개의 교향곡과 4개의 협주곡, 5개의 현악 사중주, 오페라 전곡, 그 다음에 관현악 서곡들, 그리고 중요한 피아노 소나타들을 작곡했다고 하네요. 그 10년 동안 정말 이 베토벤이 정말 많은 곡들을 왕성하게 작곡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이 시기 때는 영웅적인 시기라고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남성적인 음악의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같이 영웅적인 시기를 그 시기 때 작곡된 곡들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초기와는 다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클라이막스까지 갔다가 갑자기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갔다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곡들이 아주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신의 기교를 보여주기 위해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기도 했고, 그렇게 계속 작곡을 하던 중에 청각 상실을 인해서 그가 대중 앞에 연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성적이게 되고 약간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기도 해서요, 때때로 날씨가 흐린데 날씨가 좋은 날에 코트를 입고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중얼거리면서 시골길을 걷는 것도 목격됐다고 합니다. 자, 이 영웅적인 시기에 작품과 관련된 거는요, 곡의 길이가 아주 길어집니다. 그래서 3번 교향곡부터 그 베토벤은 이전 작곡 음악가들에 비해서 훨씬 대규모의 곡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인 즉슨 곡의 길이가 또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베토벤의 그러면 성향적인 조금 그런 차이가 좀 달라지겠죠. 곡도 화려해지고 길이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견해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음악에도 조금 나타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베토벤이 이 영웅적 시기 때 작곡된 노래 중 그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들을 한번 선생님이랑 들어볼게요. 교향곡 5번 운명 곡을 한번 들으면서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청각을 잃어가기 시작한 건 1802년부터인데요. 그때 이후로 그는 운명을 맞서기 시작합니다. 운명을, 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영적인 마음이 가장 많이 담긴 곡이 이 교향곡 5번 운명이라고 합니다. 곡 잘 들었고요. 자, 요번 이 후기를 가기 전에 베토벤의 조그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베토벤은요, 사실 중간에 개인적인 위기도 많았고 작곡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때 영웅적 시기 이후에요. 베토벤은 몇 년 동안 가족사에 휘말려서 창작을 몰두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형이 죽으면서 그 형의 아내와 그 아들이 베토벤에게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베토벤은 한순간에 그 조카를 자기 아들로 삼아야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양육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굉장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인 것은 물론 그의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그 베토벤이 갖고 있던 평정심이 완전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과 그 미망인과의 법정 싸움도 길었다고 하고요. 그 아들의 그 영역 그 법정 싸움과 그 다음에 그 다툼이 몇 년간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베토벤은 그때 기력이 진짜 점점 쇠해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무너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은 작곡된 곡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베토벤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베토벤은 종종 거칠고 조금 신경질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난폭해지는 성향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정말 어느 부분 정도는 사실인데요. 원래는 좀 모순된 부분도 많다고 해요. 그는 때로는 온화하고 친절했고 또 어떤 때는 냉정하고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양면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토벤 생각했을 때 예민하고 냉철하고 극도의 참을성이 없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 베토벤이 또 다른 면모가 있었다는 그런 인간성이 있었다는 모습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즐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평온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주 말했다고 해요. 안정적이고 평온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요. 대신 그런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보았고 그걸 지내면서 또 천재들이 항상 평온한 길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토벤 또한 그런 어려운 길을 겪고 그런 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토벤의 후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베토벤의 후기는 다시 천천히 그 후에 작품력을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지막 3개의 피아노 소나타와 9번 교향곡, 그리고 현악 사중주들이 있습니다. 자, 이 피아노 소나타는요, 그 당시 작곡되었던 곡들과는 다르게 그 틀에서 벗어났습니다. 복잡하고 단순함을 그렇게 같이 해주면서 매우 큰 감동과 큰 충격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9번 교향곡 또한 경계를 머무는 일을 베토벤이 하였습니다. 4명의 독창자와 합창을 포함하고 있는 혁명적인 마지막 악장에 그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 영향력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이 작곡된 이후에 많은 뒤를 따르던 음악가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작곡가는 여러 것들을 모방했지만 이 베토벤이 작곡한 곳에서 성악을 사용하는 것은 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가장 그 당대에 많은 이슈가 되고 많은 일들을 따라하게 되고 그 밑에 음악가들이 그를 한 번 더 그의 음악을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 후에 그는 병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완전히 청력을 잃기 시작했는데요. 잠깐 청력이 돌아왔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후에 점차적으로 청력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817년 베토벤은 정말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게 되고 지휘와 연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듣질 못하니 앞에서 오케스트라가 있어도 지휘를 하지 못하고 앞에 성악가가 있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죠. 음악가로서는 얼마나 그게 큰 아픔이고 어려움인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 후에 그와 대화할 때는요, 여기 나팔관 모양의 보청기와 그다음에 목에 매달고 다니는 메모지를 통해서 그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삶이 끝날 때까지 작곡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 음악을 작곡했고 그의 머릿속에 있는 음악들을 다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27년에 그는 56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천재 음악가의 죽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요, 베토벤 후기 작품의 교향곡 9번 합창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볼 건데요. 베토벤이 우리가 초기 중기를 넘어와서 영웅적 시기를 지나서 후기에는 베토벤이 과연
어떤 음악을 작곡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것과 같이 이 베토벤은 후기 쪽의 음악을 보면요, 형식이 좀 더 강렬하고 광범위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성이 풍부하게 들어간 곡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합창은 나중에 한번 또 선생님과 설명을 같이 들으면서 조금 더 알아가 볼게요. 자, 베토벤은요, 결정적으로 음악적으로는 강렬함이 있고 부드러움과 서정성이 균형을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이 고루 잘 작곡된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길이가 길어진 악장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조금 길어진 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토벤은요, 오케스트라를 점점 더 크게 확장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콘트라바순이나 트롬본, 피콜로 등 이런 악기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악과 기악의 이 작품들을 잘 섭렵을 하였기 때문에 한 무대에 올렸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지금도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곡들로 남아있는 곡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베토벤이 피델리오라는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자, 피델리오는요, 베토벤이 완성한 단 하나의 오페라입니다. 자, 그럼 더욱더 궁금해지겠죠? 단 하나의 오페라를 어떻게 작곡을 했는지 선생님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델리오는요, 유럽 전통 희가극인 징슈피를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베토벤 특유의 자유사상과 마그마처럼 분출되고 있는 그 오라토리오의 대합창으로 그 특징을 다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마 9번 교향곡 합창을 미리 보는 예고편과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오페라에서는요, 사실 오페라를 보면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사랑을 나눈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 오페라에는 특징적으로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 생각, 필자들의 생각에서는 베토벤이 그런 안정적인 부부와 결혼 생활을 꿈꾸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젊은 남녀가 만나서 열정적인 사랑을 하거나 죽음으로 그것이 끝나거나 그 다음에 이별의 눈물을 흘리며 멜로드라마가 되는 그런 해피엔딩과 그런 매딩마치로 끝나버리는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는 좀 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토벤은. 그래서 베토벤은 부부간의 사랑을 다룬 좀 특이한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보면 서로의 짝을 바꿀 뻔하는 코지 판 투테, 그 다음에 그런 줄거리에 적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델리오를 통해서 부부의 희생적인 사랑과 결혼이 지닌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것을 베토벤은 나타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이 오페라는요, 스페인의 세빌리아 그 지방을 무대로 삼았고요. 18세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스페인의 귀족 플로레스탄의 정치적인 라이벌로서요, 피자로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감옥에 gat혀서 투옥돼서 굶어 죽을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 플로레스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들어볼까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레오노레 그 아내는요, 남편이 지금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남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장을 하고 피델리오라는 이름으로 그 감옥의 간수에게 그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남편을 구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충성스런 절개와 애정으로 남편을 구해낸다.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는 게 이 오페라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이 피델리오가 우리 베토벤이 지은 단 하나의 오페라가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중창은요, 서로 4명의 다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명이 부르는 사중창을 한번 들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볼 것은요. 서주와 아리아, 플로레스탄이 부릅니다. 시니어 이곳은 왜 이리 더 어둡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봄날에도. 자,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플로레스탄이 쇠사슬에 묶인 채 돌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절망을 토해내듯 비통하고 그런 마음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그런 감정이 나타나는 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앞에 천사의 그 모습의 환영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여인 네오노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아를 들으면서 한번 또 베토벤의 오페라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쇠사슬에 묶인 채 이렇게
감동한 마음으로 시니어를 부르는 플로레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레오노레라고 명칭이 붙어진 이 서곡은 제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서곡은 사실 거의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베토벤은 이 서곡을 지을 때 3번의 수정을 거쳤다고 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3개의 서곡이 다 사용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연주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서곡 3번을 들고 왔는데요. 이 곡은 이 서곡 4개를 위한 그 서곡줄 가운데서 가장 구성력이 좋고 박진감이 넘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레오노레라고 이름이 붙여진 서곡 제3번을 한번 듣겠습니다. 베토벤은 원래 피델리오라는 이 제목을 사실 레오노레라고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미 레오노레라는 오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 이름에 대한 애착이 많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곡은 4개의 서곡이었는데요. 3번의 수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결국 서곡 1, 2, 3번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베토벤의 이 오페라를 보면요, 다른 오페라에 없는 인물 유형들이 조금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이고 영웅적인 한 부류와 그 다음에 선악과 대립, 이렇게 영웅적인 부류와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부류, 선악의 대립, 이렇게 다른 오페라에 쓰이지 않았던 인물의 요소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베토벤의 오페라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어서 김민혜 선생님이 다른 오페라,
베토벤의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자, 최혜선 선생님이랑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의 음악까지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 선생님이랑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오프스 누머 55번 영웅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교향곡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교향곡이라고 하면 오케스트라, 심포니 곡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베토벤의 작품에 붙어있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 OP 넘버입니다. OP라고 하는 것은 작품 번호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베토벤의 그 전 세대, 그러니까 모차르트라는 작곡가 세대 때까지는 자신의 작품에 번호를 스스로 매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토벤부터 이렇게 클래식이 상품성으로 콘서트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토벤은 굉장히 기질이 강했어요. 그래서 나는 궁정에 소속되어서 내 음악을 그들에게 맞추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곡을 내가 원할 때 쓰고 싶다. 그래서 궁정의 경제적인 소속감과 작품에 대한 제한까지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스스로 곡을 쓰고 자기에게 번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인 즉슨 오푸스인데 베토벤이 쓴 작품 중에 55번째라는 말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베토벤 교향곡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베토벤 교향곡 3번은 1802년부터 1804년 약 2년간에 걸쳐져서 작곡이 되어졌습니다. 1802년에 베토벤이 아까 최일사 선생님이 소개해준 것과 같이 고질적인 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후 그의 후반부에 있던 작품들, 예를 들어서 합창교향곡 같은 경우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작곡을 하고 초연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 작품은 1802년부터 지어졌는데 1802년에부터 이미 베토벤의 고질적인 이 귀병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알려지지 않은,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된 유서를 1802년에 작성하게 돼요. 굉장히 다부진 각오를 담은 유서였는데요. 그 각오들이 담긴 것들은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자기의 인생에 대한 마음가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 바로 이 영웅교향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1802년부터 1804년까지 약 2년간에 걸쳐져서 작곡이 되어진 후에 18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이 되게 됩니다. 초연 결과가 아주 처참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이 거친 형식미, 그리고 베토벤의 머리 스타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야수적인 기질들, 이런 것들이 음악 속에 묻어 나오니까 조금 음향도 야수적이고 거친 음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교향곡이 총 50분가량, 약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연주가 됩니다. 연주 시간이 길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거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베토벤이 유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베토벤의 작곡 기법도 바뀌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이 작품 전까지 고전시대에 존경받는 비나파, 하이든, 모차르트라는 작곡가의 작곡 기법이, 그리고 그들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베토벤 자기만의 고유의 작곡 기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향곡은요, 영웅이라는 제목이 붙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베토벤은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에서도 있고 빈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었습니다. 베토벤이 독일이랑 오스트리아의 이제 군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폐해를 깊이 통감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거는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 혁명의 혼란으로부터 나라를 이제 나폴레옹이 새롭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이야기를 빈에서 군주에게 전해 듣습니다.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반비례하는 대비되는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서 큰 느낌표를 얻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웅에 관한 음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곡에는요, 원래 그 전에는 다른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다른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베토벤이 조금 제목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나라를 새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투표가 아닌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독재적인 부분을 가지고 스스로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베토벤이 너무 실망을 해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향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도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다르지 않는 한 사람일 뿐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목이 다른 거였었는데 나폴레옹을 향한 어떤 존경심을 담은 제목이었었는데요. 제목을 바꿉니다. 원래 적혀있던 제목을 찢어버리고 새롭게 적었어요. 그것이 이제 심포니아 에로이카라고 해서 한 위대한 인물을 추념하기 위해 라는 제 부제를 붙여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라는 간단한 부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곡을 써서 뭐 나폴레옹이 좋았으니까 헌정할 수도 있고 세상에 알릴 수도 있지만 그 작품을 쓰고 초연하고 그러면서 나폴레옹의 소식을 들으면서 실망을 하면서 따로 그에게 헌정되거나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요, 총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악장 알레그리오 콘 브리오부터 들어보면서 곡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받아서 연주하고 있죠. 이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이 되어 있는 악장입니다. 여기는 이 악장에는 2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저음부의 현악기가 첫 번째 주제를 연주를 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봤듯이 클라리넷이 2번째 주제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 2번째 주제를 클라리넷이 연주를 하면 현악기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연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악장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요, 반음계적 기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반음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솔에서 파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솔에서 파샵으로 갔다가 파로, 그러니까 따라라라란이 아니라 따다라라란 이런 식으로 반음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베토벤은 이런 반음계적 기법으로 전쟁의 긴장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악장을 들어봤습니다. 베토벤의 아주 다음 이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 귀가 들릴 때의 삶과 귀가 안 들릴 때의 삶으로 완전히 나눠져서 앞으로의 삶에 새로운 각오를 다진 아주 다부찬 마음이 이 영웅 소나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이 1악장에서 전쟁의 서막 그리고 전쟁의 긴장감을 함께 표현을 하면서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2악장을 아주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2악장은 아다지오 아싸인데요. 조금 느립니다. 2악장은 장송행진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장송행진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죽고 장례 행렬에서 써지는 음악이라고 쉽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음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현악기에 의해서 주제가 표현되면 이렇게 관악기들이 다음을 이어받아서 곡이 진행이 됩니다. 낭자를 그리는 장례 행렬에서 써지는 음악의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전쟁에 관한 음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의 긴장감과 또 전쟁의 비극을 담고 있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악장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와 알레그로 몰토의 4악장까지 이렇게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향곡 작품 번호 55번 세 번째 교향곡이죠. 영웅을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베토벤은 악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악성 베토벤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베토벤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굉장히 거친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거칠고 뜨거운 마음 안에 또 다른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던 인물이 베토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지나간 행적들과 음악들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너무 고뇌도 많았고 귀가 안 들리니까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형과 형수의 아들을 입양해서 아주 애정 가득히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까지 보시면 그렇게 베토벤이 거칠고 야수적이면서 야성미만 있는 작곡가는 아니고 그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곳 속에서 마음이 아주 따뜻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고전시대, 고전 악파시대의 대표한테는 작곡가 베토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다른 그 전에 모차르트 세대나 이런 작곡가, 낭만시대 작곡가들이나
비교했을 때 조금 어렵고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들어보다 보면 베토벤만의 아주 매력이 가득 담긴 음악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음악들을 들을 때 오늘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했던 베토벤의 삶과 이야기들이 조금 더 그 음악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